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경란입니다. 인연줄 김한기. 머리로서는 알 수 없는 머나먼 과거로부터 연결되어 온 줄 있기는 있는데 이것은 보이지 않는 줄, 잡히지 않는 줄, 즐겨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줄, 여전히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 줄, 있기는 분명히 있는 줄. 질긴 인연, 이경자. 꽃사과가 눈 위에 덩그렁 있다. 겨울바람에 악을 쓴다. 헤어지는 연습이 안 되는 그녀. 인연도 즐기면 왼수가 된다. 인연에 관한 짧은 시 2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피천득 선생님은 수필집 인연에서 인생은 작은 인연들로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인연,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인연. 사람 인자는요, 두 사람이 서로 기대고 서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거라고 하죠. 서로 기대고 서서 의지해야 하는 존재. 지금 내 곁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 감사합니다. 함께 이어갈 인연이 있어 고맙습니다. 소리로 만나는 책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을 김경란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봅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김서령 작가의 어디로 갈까요? 라는 작품입니다. 김서령 작가는 1974년 포항에서 태어났고요. 중앙대학교 문예창작과를 졸업했습니다. 문단에 나온 건 2003년 현대문학으로 등단을 했고 2005년 대산창작기금, 2006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진예술가 지원금, 2007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을 받았죠. 소설집으로 작은 토끼야 들어와 편히 쉬어라, 그리고 장편소설로 티타티타가 있습니다. 김서령 작가는 여자들의 심리를 섬세하게 묘사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 작품 소개한 후에 김서령 작가 직접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죠.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김서령 작가의 어디로 갈까요?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KBS 해피 KBS 해피 KBS 해피 FM 어디로 갈까요? 김서령. 나는 사라질 거야.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냐? 가짓한 손을 들어 나는 마른 세수를 했다. 며칠 잠을 자지 못해 입가에는 버짐이 잔뜩 피었다. 상속 포기를 하셔야 한다고요. 그 편이 나아요. 그이가 남겨둔 것 아무것도 없어요. 빚을 진 게냐? 헛웃음이 터졌다. 그럼 빚을 지지 않았으면 이 집을 어찌 얻었을까? 여기저기서 돈을 꾸지 않았으면 보증금 3억에 월세 2천만 원짜리 병원을
어찌 얻을 수 있었을까. 빚이 있다면은 집을 팔아서 갚으면 될 일이지. 상속 포기라니. 네가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니? 가슴을 칠 노릇이다. 이미 전세 아파트는 담보로 가득 차서 내 것인 공간은 한 뼘도 남아있지 않았고 병원의 보증금은 밀린 월세로 다 까였다. 치료기기들은 한 번도 할부금을 제때 낸 적이 없어 모조리 환수 조치될 것이다. 왜 대답이 없어? 어? 집을 팔면 될 거 아니냐? 그 많은 카드빚과 사채는 어떻게 다 갚을까요? 당신 아들, 잘난 당신 아들은 죽을 때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해도 갚을 수 없을 정도의 빚만 남기고 혼자 떠났다고요. 아직도 모르세요? 네가 장례 치르느라고 정신이 없나 보다. 상속 포기라니군. 가서 좀 쉬어라. 네. 일일이 설명하고 싶지 않을 만큼 피곤했다. 온몸의 뼈가 파사삭 부서져 내린 사람처럼 베개도 없이 바닥에 누워버렸다. 장례를 치르는 며칠 동안 보일러를 돌리지 않은 방바닥은 몹시도 차가워서 나는 몸서리를 쳤다. 비의 마지막 행적은 정갈하지 못했다. 새벽녘 진료실로 돌아오기 전 비가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병원 근처의 호텔이었다. 남편분하고 그 마지막에 같이 있었던 여자입니다. 네. 조금 이상하다 생각은 했었어요. 울다가 웃다가 그랬거든요. 우스꽝스럽게도 비의 마지막 여자는 눈물까지 그렁거렸다. 병원 건물 지하의 롬사롱 아가씨였다. 웃다가 울다가 그랬다고? 답답하긴 했구나. 그랬겠지. 그래, 억장이 무너지도록 속에서 천불이 나고 또 억울했겠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일인지 도무지 짐작할 수 없어. 통곡이라도 하고 싶었겠지. 내가 남편의 마지막 여자가 아니었다는 것은 오히려 다행이다. 난 웃다가 울다가 하는 남편을 기억하고 싶지 않아. 이제 그만들 가보세요. 네. 예, 수고들 하세요. 예. 경찰은 나와 그녀의 대면이 멋쩍은지 두루뭉술하게 몇 가지 질문만을 던지고서는 그녀를 내보냈다. 젠 걸음으로 총총 조사실을 나가는 그녀를 붙잡고 마지막 순간 그의 표정이 어떠했는지 물어보고도 싶었다. 공연한 일이겠지만. B는 멀쩡히 다니던 대기업에 사표를 내고 뒤늦게 의과대학에 입학했다. 대학병원에서의 수련회 생활을 시작했지만 곧 그만두었다. 전문의 되겠다고 이렇게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냥 병원 개업할래? 그리고 우리 결혼하자. 왜 나하고 결혼하고 싶은 거야? 응? 모텔비 아깝잖아. 29살의 내가 물어서 39살의 그가 대답했다. 낯간지러운 고백을 싫어하는 남자의 적절한 농담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했다. 신도시의 42평 아파트는 처음부터 무리였다. 우리는 둘 다 가진 것이 없었지만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은 몹시 친절했다. 아파트 전세 비용과 40평 피부 클리닉을 임대하는 비용, 그리고 몇 대의 피부 레이저 기기 구입 비용을 모조리 은행에서 빌렸다. 하지만 반들반들한 병원 유리문은 생각보다 단단했다. 술이 얼근하게 취해 들어온 그가 피식 웃었다. 하루에 병원 문이 딱 2번 열리더군. 순두부찌개 가져다 줄 때 1번, 또 1번은 그릇 찾으러 올 때. 피부 클리닉은 신도시의 상가 건물마다 2여 개씩 들어섰다. 하루 종일 인상을 쓰고 앉아있다가 젊은 여자들의 겨드랑이 제모나 서너 명 해주고 들어오는 모양이었다. 잘 구슬려 월급 의사로 출근을 시켜보려고도 했지만 비는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그의 등에는 차곡차곡 군살들이 쌓여갔고 내 종아리도 탄력을 잃었다. 물론 우리의 빚은 그보다 몇 배의 속도로 늘어갔다. 여보? 불도 안 켜고. 켜지 마. 왜 그래? 어두운 데서. 좋아. 좋다고. 여보. 그날 밤 나는 꿈을 꾸었구나 잊고 있었다. 어두운 창고 안에 웅크려 있던 나에게 파다닥 들려오던 낯선 소리. 고개를 들자 창고의 창문 밖 푸르고 붉고 노란 빛들이 반짝였다. 나비였다. 푸르고 노란 빛을 흘리는 날개를 가진 커다란 나비. 창살을 헤집고 들어오려는 나비 때문에 나는 두려워 몸을 더욱 웅크렸다. 비명을 찔렀던가. 날개를 비틀어 창살을 빠져나온 나비는 빠른 속도로 나에게 달려들었다. 날개를 펼치자 온 창고를 뒤덮어버린 빛가루들. 무섭도록 화려한 반짝임이었다. 피할 곳도 없이 나는 몸으로 나비와 맞닥뜨렸다. 그러고는 잠을 깼다. 비는 알몸으로 잠들어 있었다. 나는 그가 깨지 않게 나직이 중얼거렸다. 사라지고 싶어. 민트색 가글액을 오래 머금었다 뱉었다. 아이라인을 다시 그리고 립스틱을 새로 바르니 오전의 피곤함이 제법 가셔 보인다. 닷새 만의 출근이었다. 비서실에서 전화를 걸어와 지사장의 출근을 알렸다. 박 과장. 힘들었지? 말 안 해도 알아. 내가 다 알아. 앉으세요, 지사장님. 그래. 앉아서 얘기하자. 응? 이거 장례식장에서 이미 말씀은 드렸지만 사직서? 이거 왜 이래? 힘든 거 안다고 했잖아. 푹 쉬다가 와. 원한다면 49제를 지낸 후에 출근해. 지사장님, 저 다시 돌아올 생각이 없습니다.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자기가 정말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 박 과장 없으면 안 되는 거 알면서 이래. 지금 협박하는 거야? 저 없어도 잘하실 거예요. 제가 좀 쉬고 싶어서. 안 돼. 난 박 과장 없으면 안 돼. 알면서 왜 이래? 20명 남짓한 엘코스메틱 한국지사의 직원들은 지사장의 이런 모습 따위 본 적이 한 번도 없을 테다. 엘코스메틱은
전국의 백화점과 면세점마다 매장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바디 제품으로는 업계 최고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업계 꼴찌의 연봉 수준에 직원들에게 샘플 화장품 하나 쥐어주지 않을 만큼 야박한 인심이기도 했다. 조기 출근제 때문에 모두들 8시에 출근했으나 아무도 5시에 퇴근을 하지는 못했다. 계약서상으로는 월차도 있었고 1년에 14개씩의 연차도 있었지만 아무도 그걸 사용하지 못했다. 그런 곳에서 내가 11년을 일했다. 박 과장, 설마 잊고 있는 거야? 네가 누구 덕분에 여기서 뉴욕 출신 대접을 받는지? 대학을 졸업하고 나는 미국 어학연수를 떠났다. 뉴욕의 패션스쿨 입학 허가서를 손에 쥐고서 나는 침대에 앉아 하룻밤을 꼬박 세웠다. 주체할 수 없는 떨림이었다. 그러나 쉽지 않았다. 아무것도 마음먹은 대로 흘러가 주지 않았다. 한국 식당에서 새벽까지 접시를 닦은 날은 지쳐 나가 떨어져 눈 뜨면 정오가 지난 시각이었다. 유급이 계속되었다. 졸업은 나에게 머나먼 일이었다. 그때 지사장을 처음 만났다. 나는 뉴욕에 들른 그녀의 수행 아르바이트를 맡았던 참이었다. 수업이 빡빡했지만 나는 살고 있는 집에 월세도 밀려 있었다. 일을 해야 했다. 선생님, 따뜻한 물 받아놓을게요. 알바 시간 끝났는데 안 가도 돼? 아, 예, 괜찮아요. 양치하실 거죠? 네. 여기요. 땡큐. 저기 이름이 뭐야? 박민영이요. 박민영. 박민영? 너 귀엽구나. 망설일 것이 없었다. 지사장을 따라 귀국을 했다. 가족들은 나의 졸업을 의심하지 않았다. 지사장은 알면서도 엘코스메틱의 직원들에게 나를 뉴욕의 패션스쿨 출신이라 공공연히 떠벌렸다. 내가 굳이 아니라고 할 필요가 없었다. 월급이 생각보다 적었지만 나는 뉴욕 출신 엘코스메틱 한국 지사장의 비서가 된 내가 무척 마음에 들었다. 그렇게 지금 37살의 박민영 과장이 되었다. 아직도 나는 지사장이 키우는 강아지의 예방접종일을 챙기고 집안일을 하는 도우미 아주머니에게 잔소리를 대신했다. 그녀를 위해 유기농 검정콩을 빻아 아침마다 우유에 탄 그것을 책상에 올려놓았다. 3년을 그렇게 하자 그녀의 새치가 사라졌다. 나는 2달에 한 번 미용실에서 염색을 했다. 민영아, 나 자기 없으면 안 돼. 알잖아. 그녀는 울 듯한 얼굴을 해보였다. 그런 어리광, 나는 이제 싫다. 사라지기 위해 나는 무엇을 챙겨야 할까? 화장대 앞에 앉아 나는 한참을 고민했다. 로션과 영양크림, 메이크업 제품들을 골라놓고 그것들을 망망한 기분으로 바라보았다. 슈트 몇 벌과 또 구두 서너 켤레를 넣고 나면 무엇이 남을까? 첫 목적지를 런던으로 삼은 건 유럽 곳곳으로 숨어들 수 있는 비행편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나를 알아볼 사람이 없는 곳, 게스트하우스에서 대걸레질을 하건 베트남 식당에서 접시를 닦건 도무지 나를 알아볼 리 없는 곳이라면 되었다. 생각해보면 나는 늘
그들 곁에서 사라지고 싶었다. 퇴직금 정산을 언제 한 거야? 퇴직금 나올 게 없음 다른 거라도 좀 알아보라니까. 야, 텔레비전 좀 꺼. 넌 참 팔자 좋다. TV 들여다보면 남 걱정이나 하고 나도 좀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제발 그만 좀 해. 물론 목소리가 되어 나오지는 않았다. 그와 싸우고 싶지 않았다. 단 하루만이라도 그가 들어오기 전에 편안하게 베개를 2개쯤 겹쳐베고 불을 완전히 다 끈 후 고난잠에 빠지고 싶었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비에게 목이 졸렸다. 제 손으로 마취제 주사를 놓았다고 했다. 50mg짜리 주사약을 3병이나 팔뚝에 꽂아 넣으면서 그는 어떤 인사를 남겼을까? 개 같은 세상이라 욕을 씹어 삼켰을까? 영영 잠에서 깨고 싶지 않을 만큼 그는 두려웠던 것일까? 장례가 끝나자마자 내가 이 먼 곳까지 혼자 날아온 것은 사라지기 위해서다. 남아있는 모두가 나를 잊을 때까지 나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다만 내 손으로 뿌린 그의 흰 뼈가루가 날아서 다다른 곳이 이렇게 낯선 땅은 아니기를. 문득 눈을 뜬 B가 지금의 나처럼 여기는 너무 낯설고 두려워 중얼거리며 파들파들 몸을 떨지는 않기를. 왜 이렇게 추운 거야? 어디든 가야 하는데. 추워. 프랑스에서 가장 빨리 출발하는 로마행 비행기 티켓을 샀다. 기차를 갈아타고 중앙역에 내렸을 때는 그야말로 녹초가 되어 있었다. 역사 앞을 떠도는 동양의 여자들, 또 남자들. 그중 하나가 나에게 다가왔다. 저기 혹시 아까 전화 예약하셨던 분이세요? 예? 아니요. 근데 방에 있으면 가고 싶어요. 잠깐만요. 4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한국 남자였다. 남자는 시계를 한번 보고 근처를 한번 둘러보았고 또 머리를 극적였다. 돌아서려고 할 참에 그가 내 트렁크를 받아들였다. 조금 멀어요. 예. 아무래도 상관없다. 나는 그의 뒤를 따라 걸었다. 내 키의 2배나 될까? 커다란 철문을 열고 들어가니 감옥 같은 구식 엘리베이터가 있었다. 4층 오른쪽 현관문을 열자 길게 생긴 민박집이었다. 나는 손도 씻지 않고 식탁에 앉았다. 놀랍게도 막 담근 겉절이였다. 식사 시간이 지난 때라 주인 남자는 남은 밥을 박박 긁어 내주었지만 나에게는 턱없이 부족했다. 밥을 다 먹고도 겉절이 김치에서 젓가락을 떼지 못하자 주인 남자가 말했다. 저기 밥 금방 할 수 있는데 조금만 기다리실래요? 전라도 억양이 약하게 섞인 말투다. 빈말인 것 같았지만 나는 정말 식탁에 앉아 기다렸다. 남자는 내 눈치를 살피더니 곧 밥 냄새를 풍겼다. 새로 지은 뜨거운 밥 한 공기를 다시 비운 후에야 나는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 게다가 민박집 이불은 딱딱한 담요가 아니라 푹신한 차렵 이불이었다. 아무도 모르는 동굴 안에 숨어든 작은 쥐처럼 나는 이불을 덮어쓰고
오래오래 잤다. 어린 여행객들은 아침이면 우르르 빠져나가 저녁이 되어야 하나둘씩 민박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조용한 낮에는 온종일 잠을 잤고 밤이 되면 밥을 먹었다. 저 애들하고 같이 자는 게 불편하시면은 제 방 비워드릴 수 있는데. 아니에요. 제가 좀 이상하죠. 어이구, 아니오라. 이상할 거예요. 기껏 로마까지 와서 잠만 자는 여자가 어떻게 이상하지 않겠어요? 게다가 밥을 이렇게 잘 먹고. 아, 맞다. 아직 숙박비도 치르지 않았네. 아유, 괜찮은 게 천천히 하셔요. 주인 남자, 손질하지 않은 더벅머리에 가무잡잡한 피부. 그것 때문에 조금 신선해 보이기는 해도 아마 선한 심성을 가진 사람일 거야. 그런데 왜 이 남자는 여기서 살고 있을까? 그 밥 많은 게 더 드셔요. 어쩌다 여기까지 왔어요? 야? 저기 와인 한 잔 하실래요? 내 물음이 뜬금없을 법도 했건만 그는 반짝 기쁜 내색을 한다. 그러나 그와 와인을 마시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그는 내 대답을 듣지도 않고 주방으로 들어갔다. 이제쯤 서울은 발칵 뒤집어졌을 것이다. 나는 상속 포기각서만 달랑 놓아두고 집을 나왔다. 시가에도 친정에도 전화 한 통 걸지 않았다. 그의 빚을 내가 떠안지 않는다고 해도 비가 내 이름을 빌려 빚진 것들은 충분히 많다. 그것들을 갚으려면 나 역시 돈을 벌여야 했다. 개인 파산 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가 남긴 짐의 일부를 그렇게 떠안는 것으로 나는 내 책임의 선을 긋고 싶었다. 여기까지만. 식당을 했는데 말이죠. 쫄딱 망했지 뭐예요. 아주 쫄딱. 그 바람에 신용불량자가 되고 이리로 튀었어요. 어쩌다 보니까 여기 인수를 받고 아니 뭐 인수라기보다는 운영만 대신 해주고 뭐 돈은 나누고 그러는 거지만요. 이 사람 말 나눌 사람이 없었겠구나. 자, 마셔요. 그래서 김치가 맛있었구나. 누구랑 헤어졌나 보네요. 여기 조기도 좀 드셔요. 예. 오랫동안 못 돌아갔겠네요. 한 6년쯤? 그쯤 됐죠. 다들 눈이 빠지게 날 기다릴 텐데 면목이 없네요. 모자란 사람. 아무도 당신을 기다리지 않을 거야. 남은 사람들을 온통 빚더미에 올라앉기엔 주제. 그들이 당신을 그리워할 거라고? 나는 비가 살아 돌아오기를 바란 적이 없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는 양념을 아끼지 않은 부추김치가 올라와 있었다. 이곳에선 귀할 마른 김도 참기름 섞은 간장과 함께 내어왔다. 그보다 더 놀란 것은 점심나절이었다. 삼겹살은 그렇다 치고 마늘까지 일일이 까서 썰어 놓았다. 어서 와요. 삼겹살 좋아하죠? 어머, 아이, 이게 다 뭐예요? 로마에도 이런 게 있어요? 일단 앉으셔요.
일하는 아주머니한테 물어보니까 하루 숙박비는 15유로라던데 이러다 망하시면. 아이, 어서 앉으셔요. 맛이 괜찮을 거예요. 이 남자 외로웠을지언정 빚을 피해 달아날 수 있어서 공포스럽지는 않았던 걸까. 남편도 여기에 떨구어 놓았더라면 제 팔에 마취제 따위를 찔러 넣는 짓은 하지 않았을까. 자, 많이 드세요. 그리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사장님도 드세요. 경찰은 그의 침대 머리맡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던 50mg짜리 빈병 3개를 나에게 내밀었다. 비의 시신을 보았을 때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던 내가 그 빈 유리병 3개 앞에서 눈을 감았다. 오후에 환전을 했다. 나온 김에 거리를 좀 걸었는데 발목이 묵직해진 것이 느껴졌다. 나비 꿈을 꾸던 그날, 나를 찾아온 아이. 비는 원하지 않았고 끝까지 몰랐던 존재다. 날짜상으로는 이미 9주를 넘어선 것이다. 시간이 더 지나가면 일이 커질 것이었다. 어찌되었건 해결을 하려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도망조차 제대로 치지 못하는 한심한 인생이었다. 민박집으로 돌아갔을 때는 이미 어둑해진 후였다. 주인 남자가 나를 앞에 두고 방방 호들갑을 떨었다. 아이고, 참. 이 동네가 어떤 데인지 알기나 해요. 아이고, 정말. 그냥 확 찌른 다음에 가방만 뺏어두고 날른다니까요. 뭘 모르면 얌전히 있든가. 물어보기라도 하시지, 이거. 누가 좀 찔러주었으면 좋겠어요. 별일 없어 다행이긴 한데 앞으로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네. 샤워를 마치고 나와 소파에 앉은 나에게 주인 남자가 주방에서 소리쳤다. 이런 거 먹을 줄 알아요? 이 냄새는. 야, 삭힌 홍어지라. 이거 먹겠다니까 주방 아주머니가 여길 그만두겠다니요. 이거 한국에서 친구가 보내준 거예요. 로마 한복판에서 전라도 홍어라니. 사람 빼고는 뭐든지 마음대로 오갈 수 있지라. 자, 홍어에는 묵은 김치, 2년 묵은 김치가 있지라. 함께 먹을 사람이 없어서요. 자, 드셔보셔요. 네. 나는 초장을 듬뿍 찍어서는 꼬독꼬독 야무지게 씹었다. 그는 항아리 와인을 많이 마셨다. 왜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긴요. 못 돌아가는 거지. 불법 체류 벌금만 내면 되지 뭘 그래요. 여기서 번 것도 있을 테고 또 가서 일한 다음에 빚 갚으면 되지. 아이고, 바보 아니에요? 예? 그것 때문에 못 가는 건가 어디? 그럼 왜 못 가요? 아무도 안 기다리니까 못 가죠. 누가 날 기다린다고 거기를 가요. 나는 결국 와인 한 잔을 마셨다. 당신도 그랬니? 아무도 기다리지 않아서 그게 두려웠니? 홍어 냄새가 알싸하게 코를 찔렀다. 한 조각 더 입에 넣고 꼬독꼬독 씹었더니 눈까지 맵다. 사는 건 참 맵다. 그쵸? 저 그만 자야겠어요. 아니, 저기, 예? 갈 데 없으면은 그냥 여기 있어도 되는데. 아이고, 참, 내가 뭐 같이 살자 그랬나?
아, 그런 건 아니고요. 형편이 좀 거시기 하면. 그러니까 마음도 좀 그렇지 않고 하면은 여기서 한동안 지내도 된다고요. 작은 방 내드리면 거기서 혼자 주무시면 되니까. 가야 해요. 내일 갈 생각이에요. 야? 술이 확 깨는가 보았다. 그의 눈이 동그래졌다. 허겁지겁 말을 잇는다. 아이고, 제가 수작 부리는 걸로 좀 오해를 하셨나 본데요. 제 말은 그게 아니고요. 알아요. 정말 알겠다. 수작이 아니라는 것쯤 나도 알 것 같다. 트렁크를 다 챙겼을 즈음 주인 남자는 집에 없었다. 나는 주방 여자에게 숙박을 치르고 집을 나섰다. 트렁크를 손에 단단히 쥐고 여권과 지갑을 든 가방을 보쳐매는데 아기를 하는 여자 하나와 소녀가 지나쳤다. 집시들이었다. 어머, 왜 이래? 내 머리, 머리가! 어머, 내 머리! 이건 마지막! 내 머리채를 휘어잡은 건 소녀였다. 가방을 내놓으란 거였다. 담벼락에 나와 앉았던 다른 집시들은 모르세였다. 놓으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소녀는 한 가닥으로 질끈 묶은 내 머리채를 아예 손에 한 번 돌려감은 채였다. 고개가 꺾어진 채로 아등바등하고 있을 때 주인 남자가 저만치에서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그는 미친 듯이 달려들어 소녀를 떼어냈다. 콩밥 먹고 싶어. 환장했지 니들. 소녀가 끝까지 대거리를 했지만 결국 물러났다. 그는 나를 잡아 끌고 역 안으로 들어섰다. 아이고, 답답해 진짜. 정말 미치겠네. 김밥 싸주려고 단무지 사러 간 새이 혼자서 가버리면 어떡해요. 이 동네 위험하다고 내가 몇 번을 말해요. 목이 욱신거렸다. 뒷목을 부여잡고 있자니 남자가 헝클어진 내 꼬락서니에 또 호들갑을 떤다. 아유, 그냥 머리카락 다 뜯겼네 아주. 저 아플 텐데 하루도 쉬었다 가지 그래요. 왜 그런데요? 어이가 없어 웃으려고 했다. 그런데 그만 눈물이 나고 말았다. 멋쩍어서 울다가 웃다가 해버렸다. 비처럼 죽으러 가는 길도 아닌데 이런 모습이라니. 주인 남자가 무르침 그런 나를 쳐다보고 섰다. 어디로 가요? 잘 모르겠어요. 아이고 답답해. 내 말은 그런 말이 아니고 지금 어디로 가느냐고요. 베네치아로 가는 건지 파리로 가는 건지 런던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한국으로 가는 건지 말이에요. 나도 가슴을 칠 노릇이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그걸 잘 모르겠어요. 알았어요. 마음대로 하셔요. 나도 몰라. 그제야 내려다보니 그는 슬리퍼 바람이다. 저걸 신고 뛰어왔구나. 콜라 마실래요? 자판기에서 콜라 한 캔을 뽑아 그에게 내밀었다. 겉절이와 부추김치와 삼겹살과 또 홍어에 대한 보답치고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우리 악수라도 한번 해요. 예. 잘 가고요. 기차 거꾸로 타지 말고요. 네. 나는 끄덕인다. 추리닝 바지가 콜라캔 때문에 축 처졌다. 그가 돌아서고 나면
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외로워질 것이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결정하지 못해 그의 손을 조금 더 오래 잡고 있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결정하지 못해 그의 손을 조금 더 오래 잡고 있었다. 네,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김서령 작가 제 옆에 나와 계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정말 이렇게 웃는 얼굴이세요.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어디로 갈까요? 작품 만나봤는데요. 여기에 여자 이름이 박민영 씨예요. 네. 글쎄. 결정을 하지 못해서 이제 손잡고 있었는데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한국으로 돌아갔을까요? 이게 아마 가장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작가로서 주인공을 만들고 또 주인공의 입을 비워서 말을 하지만 그 소설 속 문장을 통해서 보여진 부분이 아니라면 저도 잘 알 수가 없거든요. 다만 돌아가지 않았으면 해요. 돌아가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저는 민영이 스스로의 그 인생에 대한 자각을 하면서 떠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악이라는 뜻하지 않았던 그 모성에 대한 강박이 또 민영을 휘감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다시 돌아간다면 또 다른 자괴감에 휩싸일 것 같아서 돌아가지 않고 이곳에서 조금 더 단단해질 때까지 기다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작가님과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그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많은 여자분들이 그러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래요. 이 작품은 여자 독자들이 또 공감을 특히나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래, 나 같으면 절대 안 돌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여자분들이 참 많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냥 로마에서 그 민박집 남자 얼마나 이렇게 순수한 느낌이 들면서 좋아요. 그 남자랑 살겠다 뭐 이런 독자들도 있던데, 이 작품 안에서 글쎄 여자는 왜 한국으로 이렇게 돌아가겠다 이렇게 선택을 했던 걸까요? 뭐 아이 때문이. 아마도 민영 기차역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정말로 몰라서 그 남자 손을 잡고 또 눈물도 났을 거고 고민을 많이 하고 그냥 여기서 살까? 따라갈까? 이 남자를 따라갈까?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는 또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랄까? 이 민박집 남자는 분명히 좋은 사람이지만 저는 엄마한테서 우리가 태어났을 때 그때는 저희가 그 어떤 준비도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살아남았는데 그 이후에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이런 결정을 오롯이 혼자 해야 하는 시기가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민영은 아직 그거를 겪지 못했거든요. 그 시간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한번 결정을 하고 이 인생이 어떤 건지 정말 더 많은 공부를 한 다음에 돌아오더라도 그때 더 단단해진 다음에 민박집 남자한테 돌아가도 되지 않을까. 만약에 그렇게 돌아간다면 그 남자는 정말 잘해줄 것 같아요. 진짜 잘해줄 것 같아요.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고. 마음이 놓여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 보면요, 조금 특이한 부분이 유독 남편만 이니셜로 표시를 하고 계세요. B라는 이니셜로 표기를 하셨는데 이유가 있으신가요? B는 그 민박집 남자나 민영이에 비해서 그 두 사람이 굉장히 어떤 개인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면 B는 전형적으로 실패한 2000년대 중산층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꿈도 까먹고 예의도 까먹고 살아가는 의미도 까먹은 굉장히 불쌍한 어떤 익명의 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B라는 이니셜을 주기는 했는데 사실은 작가로서 주인공들한테 이름을 주고 나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애정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B한테
이름을 지어줬더라면 자살을 하게 만들지 못했을 것 같아요. 또 그런 아주 깊은 뜻이 숨겨져 있네요. 이런 얘기를 작가에게 직접 듣고 나니까 정말 새롭고 굉장히 더 흥미롭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 작품 함께하면서 제가 사실 녹음 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괜히 어디론가 좀 떠나고 싶어요. 저도 어디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로마도 좋고 뭐 아무도 모르는 섬도 좋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요. 작가께서 이 작품을 쓴 이유가 어디론가 좀 떠나고 싶은 저 같은 마음이 있는 많은 곳에서 아니면 좀 도망치고 싶은 그런 현대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좀 어루만져주기 위해서 아니면 대리만족을 좀 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작품을 쓰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작품 쓴 동기? 배경? 궁금해요. 제가 몇 년 전에 이렇게 지중해 몰타라는 섬에 이제 처음 가서 몇 달 정도 머물다가 왔는데 정말 그 뼛속까지 외로웠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저도 여행을 많이 한 사람이라서 쉽게 그렇게 외로워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너무너무 낯선 거예요. 그 풍경이. 생전 정말 처음 보는. 박민영이 그 처음에 딱 문을 열었을 때 낯설었던 네. 그 느낌처럼. 정말 딱 그 느낌. 너무 놀라서 호텔 창문을 이렇게 쾅 닫아버릴 정도로. 그렇다면 도대체 여기에 온 사람들은 왜 여기까지 왔을까? 무슨 사연이길래? 어쩌다 보니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사람들이 가진 사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혼자 곰곰이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 어디로 갈까요는 거기서 시작이 된 그 풍경에서부터. 그렇군요. 좀 이번 질문은 좀 딱딱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이 작품 함께한 독자들이 책을 딱 덮은 후 아니면은 이 라디오 드라마를 다 들은 후에 어떤 생각을 머릿속에 간직하기를 바라세요? 작가로서. 그러니까 이 소설을 읽으신 분들이 행여 이런 생각을 하실까봐 그래 뭐 달아봤자 별 수 있어? 저렇게 다 돌아오게 될 거잖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봐 조금 걱정이 돼요. 근데 저는 절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저는 비하고 이 민영 이 부부 간의 이별이 너무 늦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는 두 사람이 물론 사랑을 했겠지만 비가 죽고 나서 민영은 49제도 치러주지 않을 만큼 사랑한 적이 없다고 진술을 해요.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이별은 늦은 거거든요. 그렇죠. 마음으로는 이미 여자로서는 이별을 한 거나 다름없는데. 그렇겠죠. 그러니까 민영이 기차역에서 어디로 가야 할까 이 고민하는 과정 같은 게 결국 꼭 여자로서가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인생에 치러야 할 어떤 통과 의례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통과 의례는 아플 수도 있고 뭐 조금 남들에 비해서는 좀 수월할 수도 있겠지만 민영의 어떤 노인 상황은 남들보다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정말 원하지 않고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어쨌거나 내 주인공들이 그리고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어떤 강박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에서 자유로워지기를 바라요.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더 얘기 나누고 싶고 이렇게 뭔가 내 속내를 좀 털어놓고 막 수다도 떨고 싶고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리고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아주 반가워하셨을 거고 웃으면서 듣고 계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나와서 좋은 작품으로 또 만나뵙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어디로 갈까요? 김서령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KBS Happy KBS Happy KBS Happy FM 김재진님의 시 사랑할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미워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외롭지 않고 지치지 않고 웃을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굳이 시한부 인생이 아니더라도 사랑할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은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우리는 1000년을 살 것처럼 다투고 10,000년을 살 것처럼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만 하고 살기에도 참 부족한 시간인데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KBS 라디오 독서실 지금까지 김서령 작가의 어디로 갈까요? 함께 하셨습니다. 음악 김형진, 효과 안익수, 노동걸, 김기평, 기술 이흥규, 극본 서현이, 제작 김은비, 진행의 아나운서 김경란이었습니다.